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아들이 남긴 유산을 둘러싼 며느리들의 추악한 싸움과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 제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기업 회장이었던 아들은 50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차갑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들을 한 인간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가문의 후계자로만 봤던 제 잘못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장례식장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진짜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큰 며느리 수진이는 베일로 얼굴을 가렸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둘째 은혜는 형식적으로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막내 지원이만 멍한 표정으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가고 복도에서 새 며느리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유언장 낭독은 언제 한대요? 은혜 씨,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장례도 안 끝났는데. 언니도 궁금하잖아요. 회장님 재산이 얼마인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2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건 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장례 다음 날 김재환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서재에 모두 모였을 때 며느리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숙 여사께는 본가와 부동산 그리고 100억 원을, 큰 며느리 수진에게는 회사 지분 15%와 강남 아파트, 둘째, 은혜에게는 지분 10%와 판교 빌딩, 막내 지원에게는 지분 8%와 제주도 땅. 새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 지분 50%와 500억 원의 현금은 나의 아들 강태준에게 남긴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태준이 누구예요?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22년 동안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니. 변호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강태준 씨는 회장님의 혼외자입니다. 22세이며 회장님께서 극비로 양육비를 지원해 오셨고 돌아가시기 전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모두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발광했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이건 사기예요. 조작된 거예요.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평생 그런 비밀을 품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그 아이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키 크고 마른 22세 청년이 들어왔어요.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으로 명품으로 치장한 며느리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제가 가까이 오라고 해서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눈매가 젊은 시절 민준이를 꼭 닮았더군요. 어디서 살았니? 은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관악구 작은 원룸에서요. 태준이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아이는 순수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학비를 대주었지만 가족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나타난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이 연락하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습니다. 태준이는 말수가 적었고 며느리들은 노골적으로 경계했죠. 학비는 당연히 회장님이 내주셨겠죠?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독이 섞여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아버지 돈 쓴 거잖아요. 수진이의 냉소에 제가 제지했습니다. 그때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사진 같은 거 있어요? 태준이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대 후반의 수수한 여자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이 돌고 돌아 지원이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더군요. 이 사람,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낯이 익어서요. 수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원 씨, 혹시 이분 알아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지만 지원이의 반응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가 방으로 가자 새 며느리가 제 서재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아이가 정말 회장님 아들이 맞을까요? 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워요. 수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22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500억을 가져간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조사를 해야죠. 제대로 된 병원에서 다시 DNA 검사를 하고 저 아이 신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변호사님께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유 원장이 정말 회장님이 직접 쓰신 게 맞는지. 당신들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진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100억 받으시면서 우리만 탓하시면 안 되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제가 지원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지원 씨, 뭘 숨기는 거죠? 지원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어머니 이름이 이소영이에요. 그리고 소영이는 제 대학 동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회장님과 결혼하기 전에 소영이와 함께 일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소영이를 만났고 좋아하게 됐죠. 하지만 저도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소영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그래서 회장님이 소영이와 헤어지셨고 저와 결혼하셨어요. 그럼 태준이는 소영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은 저와 결혼 준비 중이었고 소영이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지원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매일 후회했어요. 소영이가 10년 전 암으로 죽었을 때 저도 죽고 싶었어요.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태준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 씨, 지원이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태준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제게 자주 말씀하셨죠.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결혼했다고.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고.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 미안해요. 지원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병원도 제때 못 가셨어요. 그래서 암이 늦게 발견됐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지원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이가 방을 나가려다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세요? 지원아, 미안해. 라고 하셨어요. 죽어가면서도 당신을 생각하셨어요. 그 말을 남기고 태준이가 나갔습니다. 지원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가 산책을 나간 사이 수진이와 은혜가 그 아이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봤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손에는 태준이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건. 수진이가 당황했습니다. 설명하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아이가 진짜 회장님 아들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뭔가 증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남의 방을 뒤진 거예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도 의심스러우시잖아요. 수진이가 반박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500억을 가져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당신들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맞아요, 돈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20년을 이 집에서 큰 며느리 노릇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애가 500억을 가져간다고요? 은혜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바빠서 집에 안 계실 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그래도 참았어요. 언젠가는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들도 제 아들도 저도 모두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돈으로 서로를 묶어놓고 사랑인 척했던 사람들. 나가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가라고요. 두 사람이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원이의 고백을 듣고 모두를 추방하려던 순간 김재환 변호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사를 좀 더 했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은 22살이 아니라 25살이더군요. 그리고 변호사가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소영 씨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지원 씨의 전 남편 서동혁 씨의 아들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최지원 씨는 회장님과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DNA 검사도 조작됐고요. 준혁이 아니 서태준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회장님의 오래된 일기를 보여주셨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변호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회장님은 일기에 소영이의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명확히 적으셨습니다. 2015년 3월 15일자 일기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태준 씨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경기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소영 씨와 그녀의 아들 강준혁, 당시 12살에 사망했죠. 수진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진짜 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조사해 보니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지원 씨가 15년 전 서동혁 씨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서태준. 현재 25살. 변호사가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서태준이죠?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DNA 검사를 의뢰했던 병원의 CCTV 영상 캡처입니다. 샘플을 제출한 사람은 사진 속에는 마스크를 쓴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모습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최지원 씨, 당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원을 돌아봤습니다. 지원이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샘플도 조작됐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소영이와 그 아이가 사고로 죽었을 때 지원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에 갔어요. 회장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봤죠. 그때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소영이 아들의 머리카락을 조금 가져왔어요. 은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회장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계획을 실행했어요. 제 아들 태준이를 소영이 아들로 만들고 보관했던 머리카락으로 DNA를 조작했죠. 수진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당신이 우리 모두를 속인 거예요? 당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원이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장례식장에서 유산 이야기하던 거 다 들었어요. 당신들도 돈밖에 관심 없었잖아요. 지원이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15년 전 저는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도망쳤어요. 아들 태준이를 친정에 맡기고 새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회장님을 만났어요. 전 정말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소영이를 제거했죠. 하지만
지원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1년 전 회장님이 소영이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끝내 그녀를 잊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소영이의 아들까지 돌봐주셨죠. 10년 전 사고로 소영이와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겠다고. 유전자 샘플을 보관했죠. 회장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제 계획을 실행했어요. 제 아들 태준이를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로 만들고 DNA를 조작했어요. 왜냐고요? 제 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못 내서 자퇴할 뻔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이 집에 500억이 있는데도 바로 그때 태준이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태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한테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 난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줄 알았어.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강태준도 아니고 회장님 아들도 아니었어? 지원이가 아들을 껴안으려 했지만 태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했어. 드디어 아버지가 생겼다고, 이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 태준아. 지원이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다 거짓이었어. 나는 그냥 엄마가 돈을 훔치려고 쓴 도구였던 거야. 그 말에 지원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내가 힘들게 사는 게 싫었어. 넌 등록금도 못 내서 밤새 알바를 했잖아. 편의점, 주유소, 배달. 쉬지도 못하고 일했잖아. 그래도 괜찮았어.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었어. 내가 선택한 삶이었어. 하지만 넌 아파서 쓰러진 적도 있잖아. 지원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 넌 탈진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지원이는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수진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모자 상봉이네요. 하지만 결국 범죄예요. 유언장 위조와 DNA 조작은 중범죄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원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경찰이 지원이를 데려가려는 순간 저는 민준이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 이걸 들으세요. 봉투에는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어머니께 고백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소영이, 수진이, 그리고 지원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영이뿐이었습니다. 지원이의 거짓말을 믿고 그녀를 떠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어머니, 제 유언장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아들은 없습니다. 제가 꾸며낸 인물입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재산이 그 여자들 손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으니까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누군가 강태준 행세를 하며 나타난다면 그건 제 예상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증명된 것입니다. 은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발 그 돈을 그들에게 주지 마세요. 사회에 환원해 주세요. 그것이 제 진짜 유언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다 읽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유언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어요. 하지만 당신들 몫은 유언장대로 줄게요.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단 오늘 당장 이 집을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마세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강민준 재단으로 만들어 장학사업과 의료 지원에 쓰이게 했어요. 수진이는 돈을 받고 떠났지만 혼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은혜도 큰 빌딩을 소유했지만 가족 사진은 뒤집어져 있다고 하더군요. 지원이는 집행유예를 받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봤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태준이 3개월 전 강민준 재단에서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 5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줬죠.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민준이가 평생 모은 돈이 드디어 제대로 쓰이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요즘 재단 일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6개월째 무급으로 일하는 걸 보니 진심인 것 같아요. 은혜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큰 빌딩 주인이 됐지만 여전히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언젠가는 그 아이도 깨닫겠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원이는 주말마다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같은 양로원에서 마주쳤는데 그 아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께 드린 상처는 너무 컸어요. 지원 씨도 피해자였어요. 폭력적인 남편, 아들과의 헤어짐.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원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요. 여자친구도 생기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지원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말에 지원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봉사센터에서가 아니라 제대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지원 씨,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말로 민준이를 사랑했어요?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회장님은 제게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폭력적이던 전 남편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됐어요. 잃고 싶지 않아서 무슨 짓이든 했죠. 저는 지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똑같았어요.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어요. 가문의 후계자로만 봤죠. 우리 모두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지원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이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은 강민준 재단 1주년 기념일입니다. 재단을 통해 2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50가정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념식에는 태준이도 왔어요.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도 함께 왔죠. 저는 58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돈을 사람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태준이의 순수한 효심, 지원이의 절박한 모성애, 수진이의 뒤늦은 각성. 이 모든 게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 깨닫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